반갑습니다. 25년 계리 리스크 관리 모의고사 7주간 진행이 될 건데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2주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모의고사 출제를 하기 전에 핵심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수험 안내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리 리스크 관리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남은 2주 남았죠. 2달 남았죠. 2달? 둘네 달간 어떻게 이제 시험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거고, 그래서 수험 안내서의 그 첫째 시간, 오늘 첫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세븐틴하고 킥스 개념을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본 강의를 다 들으셨나요? 안 들었나요? 다 안 들었어요? 그러면 뭐 책이라도 좀 보셨어요? 책은 좀 보셨어요? 아니 뭐 미래학원 거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보시긴 보셨어요? 안 보시고 모의고사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모의고사만 들으면 뭐 리스크를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대부분 다 불합격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는 수학과지만 수학 통계를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5과목 중에 어려운 과목이 리스크 관리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동안에 특히 수학이나 통계는 조금 다른데 상경 계열의 통계는 좀 다른데 통계도 순수 통계를 했던 분들이 있고 순수 수학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이제 제 후배들 중에 보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미국의 매스매틱은 보면 응용 수학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응용 수학 중에 과목을 셀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본 공부를 따로 많이 하긴 하던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학과에 보면 대부분 전통 수학을 해서 순수 수학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응용 수학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대학교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했던 분들을 보면 둘이 수학적인 어떤 개념, 티어리, 다 숫자를 가지고 다 이렇게 적죠. 그리고 그게 속도가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증명을 남들은 10개를 하더라도 내가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한 2줄로 증명해도 끝나는 거고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리스크 관리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말로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손으로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상경 계열이 이제 계셨던 대학교들은 이제 시험을 치고 뭘 하다 보면 말 적는 거라든가 어떤 주제가 딱 정해지면 스토리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가면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순간 그냥 팍 가는 게 연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학하신 분들이 안 그래가지고 리스크 관리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험 안내서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가 기본 교육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우리 보험 계리 쪽에 시험의 출제 경향은 다 세븐틴하고 킥스 쪽이에요. 그 세븐틴하고 킥스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다른 보험술이나 연금술이하고 그 계리 모델하고 좀 달라요. 그다 숫자하고 계산하는 문제 위주잖아요. 근데 세븐틴하고 킥스는 회계예요. 감히 말하는 회계 쪽과 보험수리 쪽이 반반 섞었어요. 근데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회계적 지식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븐틴하고 킥스에 대한 기본 내용은 반드시 알고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안내서 해주고 제 시간이 오늘 여러분 제출했던 이 자료, 제가 드렸던 발표를 할 건데 강의를 할 건데 할 때 그 자료랑 이제 저기 온라인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 오늘 냈던 여러 가지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보험연구원에 했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이슈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관련된 거 근데 그 시간이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또 이거와 더불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럼 시간도 다음 주에 제가 2016년도부터 했던 기출문제 다 드릴 텐데 기출문제 풀이를 그 중에서 한 3개년 정도만 제가 다음 주 풀이하고 그렇게 해서 2주차까지는 그렇게 끝낼 거고 이제 3주차부터는 5번에 걸쳐서 모의고사 문제를 한 해당
5문제 내지 6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하면서 답안지를 주시면 제가 그 답안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하려면 뭘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답안 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계리 리스크 관리 시험의 이제 특징을 보면 다른 과목과 다르게 특히 보험 계리와 보험 상품과 보험 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동안 숫자 계산했던 이 보험 수리, 연금 수리, 계리 모델링 이런 것과 다르게 특정한 어떤 그게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시야가 굉장히 커야 돼요. 이렇게 시야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그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맞는 답을 찾아서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주어진 시간에 얼만큼 일목요연하게 적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답안을 채점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측정한다는 걸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첨언을 해드릴 건데, 자, 그런 연습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 때. 자, 먼저 우리가 이게 리스크 관리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자, 봐봐요. 2014년에 우리 보험계리사 시험이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회계를 그래서 지금 업계에 보면 회계사이면서 보험계리사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회계사 100점 맞고, 회계시험 100점 맞고, 그때 세 과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보험수리 이제 과락을 면하게 40점을 맞고, 회계 100점 맞고, 이론 및 실무에 한 50점? 이래 맞으면 합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다르죠. 회계사 분들이 보험계리사 5과목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 이후에 이론 및 실무라는 과목이 리스크 관리로 왔는데, 특징을 보면, 그리고 2016년부터 그때 IFRS 4라고 해가지고 4에서 페이즈 2로 넘어간 이런 용어를 쓰면서 2016년 로드맵이 나오면서 세븐틴과 킥스와 관련된 것들이 제도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관련된 문제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나왔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제도가 계속 시행이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23년도부터는 세븐틴과 킥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전통 계리 문제는 절반 정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마침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취업에도 그렇고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막대해서, 저도 이게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21년도, 22년도에는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이상하게 나왔어. 네. 근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 형태로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23년, 24년도에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킥스 관련된 문제가 이제 연달아서 한 문제씩 나왔는데,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 수가 4문제로 확 줄여버렸어. 그전에는 어떻게 되냐, 6문제니 5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4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냐 그러면 절대 우리한테는 불리합니다. 문제 수가 적으면. 왜 그럴까요? 4문제 중에 누구나 공부했던 거는 한두 문제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채점을 하기에는 불안하잖아요. 그럼 잘 모르면 한두 문제 나오죠. 이상한 데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4문제 중에 합격을 하려면 우리가 60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4문제다 보니까 30점짜리가 2문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아예 모르는 문제는 일단은 30점을 배제시켜야 돼요. 그러면 합격률이 확 떨어집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4문제가 이거 너무 좀 학생들 수준을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4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아마 4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4문제가 나오면 방법을 이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틈틈이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용어를 익숙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세븐틴이라는 용어를 쓰고 킥스라는 용어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븐틴이라는 용어가 뭔 뜻인지 알죠? 공부하셨으니까. 그죠? 4라는 게 뭐고, 그죠? 다 이 회계 기준서의 넘버링이에요. 회계 기준서의 넘버링인데 보험 부채 쪽을 평가하는 거예요. 보험 부채 쪽. 요거랑 요거. 요거에서 요걸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죠? 그 이제 4에 대한 보험계약 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원가 평가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요걸 이제 원가라고 하면서 요걸 현금주의라고 그래요. 현금주의로 부채를 평가를 한 거고. 그죠? 세븐틴이 되면서 이제 요렇게 하면 시가로 가죠. 그죠? 시가로 가면서 요거를 이제 발생주의라고 회계라고 그래요. 이게 발생주의 회계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발생주의 회계라는 여러분들 회계 원리를 1차 시험에 공부를 하셨지만 이런 거 공부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발생주의 회계 쪽 개념은 중급 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근데 발생주의 회계는 1차 공부할 때 접했나요? 우리 공부 잘하게 생겼다. 공부 좀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서 개념을 좀 1차 시험에 좀 아셨어요? 그래? 어디 항목에 나오던가요? 회계서에? 회계 그 공부하는 책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발생주의 회계 개념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잠깐 킥스는 지급 여력이라고 하는 건데 재무 건전성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요 지급 여력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98년도 때 올라가긴 하는데 아무튼 RBC라는 원가 평가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RBC의 원가 평가를 하는 기준에서 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익스포저잖아요. 익스포저 곱하기 개수만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 익스포저는 우리가 익스포저에 있는 값은 모두 다 4 기준의 보험 부채와 보험 자산에서 가져오는 거 거기에서 값만 가져와가지고 개수는 근감으로 지정해 줍니다. 곱해주기만 하면 심플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는 킥스 기준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킥스 관련된 문제가 2년간 나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킥스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 킥스 문제 무조건 나오고. 자, 그럼 킥스 문제가 나오는데 그 방대한 내용들이 어디서 나올 건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합격률이 이제 계속 떨어졌다가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시험에 출제윤으로 호텔에 감금을 한 일주일간 이렇게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만나면 이제 계리사 시험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은 얘기로 작년에도 여전히 첫 채점을 초에 채점할 때는 합격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다 시험 점수 올려가지고 합격자 수를 맞췄거든요. 리간드 시험도 그랬어요. 작년에 리간드 시험에 보면 가장 극한 게 페르메트릭 지수보험이 가장 그 평가의 합격 여부를 좌지우지했죠. 거기서 잘 적은 학생들은 대부분 합격을 했고 안 되는 이렇게 됐어요. 드랍되고 이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니는 계리법인의 후배들 중에서도 58점, 뭐 52점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꼭 50점대에서 이렇게 아깝게 다 떨어진 학생들인데 자,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냐면 저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수학이나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우리 계리사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하는데 쓰는 연습이 너무 수술 형태로 10전당 한 페이지씩 일목요연하게 적는 것들이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수학 특히 잘하는 학생들 보면 말하는 것들도 조금 뭐 물론 이제 양쪽에 다 말도 잘하고 이거 다 잘하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말도 좀 서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수학적 재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지 서로 간에 대화를 한다든가 남들하고 아니면 쓰는 연습을 좀 길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보면 그 항목 어떤 지식이나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나 지식이나 이거에 대해서 서로 잘 아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무언의 대화를 하더라. 한마디가 탁 던져 서로 오러가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답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과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으로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말하는 연습이나 쓰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학이나 통계 전공하시는 분들이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이나 통계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남들보다 2배 정도를 더 쓰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막상 답안을 적으면 120분간 있잖아요. 이게 손이 멈추면 안 돼. 그냥 나가야 돼 이렇게. 그럼 손이 막 아프거든요. 손이 아파요. 그래서 그거 특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게 네 문제다 보니까 이 네 문제 한 문제당 이제 30점짜리가 2개씩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적는 데 있어 가지고 30점의 배점이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3페이지를 적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3페이지 적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관련된 것들이 첫 페이지 서론 쭉쭉쭉 듣고 본론 서론은 뭐 한 3분의 2페이지 본론은 최소한 1.5페이지 이상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 문제당 30점짜리면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디테일한 것까지 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제시를 하지 않으면 쉽죠.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우리가 킥스와 관련된 것들인데 기본 자본에 대한 요구 자본죠. 기본 요구 자본 기준에 그와 관련해서 5개 항목을 적으려고 그러면 그 봄 유맥부터 아니 유맥을 관련된 종류별로 적고 세부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해설서나 등 규정만 보더라도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근데 그 방대한 내용을 3페이지로 딱딱딱 정리한다는 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적기가 못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30점 배점이면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어떤 문제가 30점짜리로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문제당 정리를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일단 30점이 놓는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난 뒤에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서 놓을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놓을지 모르니까 쪽집게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 여러분들 오시는 거고 저도 이제 그게 저는 업계에 계속 있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가 이제 건강원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혹은 보험 업계에서 실무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매일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쪽집게는 잘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이제 모의고사 출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보면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꼭 요 점수 있죠. 안타깝게 여기 50점대 점수를 맞으면서 불합격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쓰기 연습을 강조를 하는데 쓰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래요. 제가 6번째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21년도, 22년도 외에는 나머지는 제가 한 3문제씩은 다 모의고사 출제했던 문제들인데 그래서 마치고 나서 합격한 것 같다 막 전화가 와. 에? 근데 떨어져. 근데 내가 딱 전화를 받으면 그 학생의 모의고사 답안을 제출한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래 좀 이기거든요. 어떤 학생은 잘된 것 같다 이러면 이런 학생은 이 학생 합격할 것 같다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답안지를 보면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 배점에 맞는 답안을 이 시점으로 이제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험생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15점, 뭐 13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답안을 제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면 서기를 잘하려고 그러면 임기응변을 잘하면 답안지가 이렇게 점수를 좋게 못 받아요. 미리 문제의 주제를 예상 문제를 자기가 준비를 해서 그 답안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30점 만점 받겠다는 답안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하면서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어요. 게리리스크 관리는. 네? 그리고 자, 시사성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조금 있다가 제가 흐름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22년도에 뭐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 엔데믹, 인플레이션 막 이거 그래서 이게 보면 특히 이제 여기 이때 보면 기후 리스크가 나오고 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여기 특히 엔데믹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제 탁 터졌을 때는 미국의 페드가 연준이 금리를 확 내렸잖아요. 그러다가 올리기 시작하더니 급락이 올렸죠. 이렇게. 그러면서 급락이 올리면 우리는 있잖아요. 보험회사에 여러분들이 보험 계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인덱스, 경제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리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우리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보험 계리사들한테 하는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엄청나게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가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엔데믹이 딱 되면서 금리가 거의 0%,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미국 기준 다 따라가니까. 이제 0%까지 갔다가 기준금리가 5%, 5.5, 2%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험회사에 그러면요 망합니다. 에? 안 망하려면 안 망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게 근데 금리가 질문할게요. 금리가 보험회사 여러분 보험 계리사들 하는 부서가 어디 있냐면 보험 상품 개발 부서의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계리 부서가 있고 리스크 관리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있어요. 자산운용에도 있고 영업기획의 수단 계산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언더라이팅 쪽에도 있고 제보 담당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일 많은 게 그 50% 보험 계리사 수요의 50%나 60%는 상품 쪽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어. 그럼 보험회사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네, 좋겠죠? 왜 좋아요? 자산 입장이네. 그 자산 입장이고 보험 부채 입장에서는 보험 부채, 미래 부채에 대한 현재 가치가 금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셨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금리잖아요. 인트레스트 레이트죠. 그 밸류에이션 이제 부채 크기라고 시가평가라고 하면 항상 금리하고 부채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게 반비례합니다. 이런 그래프가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을 하든 심리학을 하든 보험 계리를 하든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나 아니면 이런 그래프로 많이 가. 이런 그래프 많이 갑니다. 이렇게 요거 아니면 이런 그래프로 가. 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비례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회용함수 할 때도 다 넣어줘. 이렇게 가나? 아니면 이렇게 가나? 에? 근데 위험선호형은 다 이런 거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래프는 이런 형식이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엔데믹 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근데 요때는 출제자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야. 그때 보니까. 근데 생보하고 손보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 확 뛰죠. 그러면 생보하고 손보가 달라요. 그걸 예리하게 질문했던데. 하여튼 그래.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잘 볼 때 일단 금리를 먼저 봐야 되고 여러분들 시험 칠 때가 올해는 아니거든요. 연준이 아직 금리를 안 내렸는데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엄청나게 제롬 파월
페드 의장한테 계속 압박을 주죠. 근데 페드는 파월은 내 임기 뭐 내년 3월이면 뭐 8, 9개월 있으면 끝나는데 뭐 내 맘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아직도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아직도 못 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내년 4월 되면 제롬 파월 해임하고 신규 의장을 다시 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급전 직하하겠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내년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내년 시험에는 금리 인하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근데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올해의 가장 그간 부분은 킥스 제도가 바뀝니다. 킥스 제도가 바뀌어요. 항상 그 해에 보험 계리와 관련된 것들에서 제도가 바뀌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 그와 관련된 게 뭐가 보험 사기. 보험 사기가 왜 저도 모의고사 때 내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보험 사기도 계속 기출 문제에 놓았던 문제들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나 계리에 보험 사기가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항상 내왔고 가끔씩 냅니다. 언제 내냐? 제도가 바뀔 때. 그래서 작년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국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뭐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낼 때 역시나 시험에 나오던데 올해는 킥스 제도가 바뀌어요. 막대하게 우리 개원 계리 시험 미치는 영향이 큰 킥스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예고만 되어 있지 하반기에 이제 집행 이제 하기 때문에 예고만 되어 있고, 근데 그 예고안을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제도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고만 되어 있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안으로 뭔가를 내지는 않을 거고, 현행 킥스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나열하고 개선 방안을 적으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죠. 예? 그런 것들은 준비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븐틴 킥스와 관련된 지금 가장 큰 논란이 언론에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발생주의 회계라는 관점이 원가 평가라는 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면 우리 후할 때 원가 안 할 때는 이게 룰 베이스거든. 룰 베이스예요. 근데 세븐틴은 발생주의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프린스플이거든, 이게. 에? 원칙이 이게란 말이에요.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칙이라는 뜻은 뭐냐면 회계 기준서에서 원하는 세븐틴과 킥스에 대한 개념, 이론 위주로 평가를 하되 나머지는 알아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요런 거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줄 회계다. 현재는 이익이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현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고 미래 세대한테 그 부담이나 짐을 던지는 걸로 회계가 지금 세븐틴이나 킥스가 악용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도 그렇죠, 그죠? 현재 그렇게 가고 있죠. 득표를 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젊은 세대들한테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젊은 세대를 위한 뭔가 정책들이 좀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세븐틴 킥스도 지금 논란이 되니까 워낙 발생주의 회계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모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 관련된 것들이 계리적 과정보다 그런 것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출제 가능하고, 또 하나, 자, 작년에 근데 상품 관련된 문제가 패러메트릭이 나왔어. 자, 상품 관련된 문제는 있잖아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 반드시. 근데 상품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는데 형태가 바뀌어. 우리가 2022년도까지는 있잖아요. 보면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민원이 많고 뭔가 이게
뭐 서로 보험회사 간에 이게 이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민원 제기가 많은 이런 상품들을 주로가 냈는데 트렌드가 바뀌어 버렸어. 왜? 이제 그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서 자꾸만 새로운 뭔가 상품 위주로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상품도 보면 우리가 여기 자세하게 안 적구나. 보면 작년에는 이제 패러메트릭이라는 게 나왔고, 제가 24년도에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낸 한 문제씩 안 낸 게 틀린. 23년도에는 캐시플로우 프라이싱이라는 개념이 문제를 냈던 하나, 이분은 출제를 좀 내가 보니까 이게 실무자가 하신 거 아니라 교수분이 하신 것 같은데 해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출제가 안 될 거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때 안 냈는데, 근데 딱 내더라고, 캐시플로우 프라이싱은. 근데 실무에서는 그거 적용 안 돼요. 적용하기도 힘들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프라이싱 방법인데.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패러메트릭에도 내가 이걸 출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나올 것 같았어. 안 했는데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근무하는 계리부문의 한 후배가 합격을 했더라고. 보니까 이 친구가 또 특별한 케이스야. 어떤 패러메트릭을 거의 만점 가까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합격인 것 같아. 자기는 그게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던데, 그 패러메트릭을 그건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 작년에 패러메트릭이 이제 그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의 패러메트릭이 그때 딱 적절한 거였는데, 그 기후보험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네? 패러메트릭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손보형 상품에 보면, 일반 손보상 상품에 보면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 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이었나 이때 드랍이 됐어, 건강원에.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나 이랬는데, 그게 마침 출제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 8월인가 이때에 보험개발원에서 지수형 보험에 관련된 위험률도 이렇게 발표도 하고 공시하고 막.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자, 그럼 올해는 그러면 상품이 뭐 나올 거냐 이거거든요. 그 후보군이 좀 많아.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원에서 예고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 치는 7월이 아니라 하반기이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제될 확률이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치는 7월이나 8월 이내에 뭔가 시작되는 거는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연말에 한다 그러면 좀 반반이거든요. 그런 행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이 3년 전에 그때 실손보험 시험에 실손보험은 계속 나와요. 왜? 우리나라 국민의 3천만 명이 가입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어. 그런데 실손보험이 이제 4세대 실손이라고 4년 전에 나왔는데, 그것도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근데 착한 실손이라 그래가지고 닉네임이 착한 실손인데, 그 4세대 실손이 이제서 또 문제가 또 발생했어. 그래서 5세대 실손으로 연말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건강원에서 보도된 게 있는데, 예고안이 또 보도된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연말에 바뀌어야 될 5세대 실손 대비해가지고 위험률 통계부터 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 실손 관련된 것도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전통적인 계리의 기초 문제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효용함수.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효용함수는 연달아서 많이 냅니다. 작년에 냈기 때문에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연달아서 내냐? 효용함수를 내는 사람들은 실무자들이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와서 출제를 하는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선정이 돼 보통 2년은 출제 요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연달아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형을 해서 내. 작년에는 기본적인 케이스를 냈거든요, 효용함수를. 그럼 올해는 좀 약간 변형을 해서 좀 어렵게 낼 확률이 높아요. 뭐 그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할 영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조론 관점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상 문제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 예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료 정리를 할 때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수험생분들을 보면 아직도 학교의 어떤 그런 지식을 이렇게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스스로 관점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어떤 관점이든 보면 우리는 실무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 계리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리관 시험은 그래요.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각각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인사이트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어떤 문제가, 어떤 보험 상품 판매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보험회사 입장이 있고 감독 당국의 입장이 있고 고객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하는 업에는 자, 예를 들게요.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 누구누구다. 계리사, A 계리사다. 다 이러면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이 업무가 크게 보면 아까 상품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리, 그 다음 리스크 이거잖아요. 나머지 무수도 있긴 한데. 자, 상품은 자, 일단 그냥 보험사에서 여러분들 근무한다고 봅시다. 상품의 이해관계자들의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이해관계자들 누가 있을까요? 예? 아,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었다. 예? 영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업무는 자, 요 부서거든요. 요 부서하고 이 부서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언더라이팅도 있고 막 그래요. 언더라이팅도 있고 그런데 자, 언더라이팅 있고 재보험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상품이 있으면 보험회사의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고객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설계사만 이 영업 쪽에 있는 이게 보면 설계사라는 조직이 있어. 판매 조직이 있거든요. 판매 조직에 보면 전속 설계사가 있고 비전속이 있는데 이 비전속의 대부분은 GA라는 채널에서 제너럴 에이전시라는 GA라는 채널에서 판매를 해요. 요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상품을 판매를 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생각을 알아야 돼. 올해 우리가 건강원에서 계속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핫 이슈인데 여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사업비 집행인데. 근데 이걸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비는 집행이라 그래요. 사업비 집행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입률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손해율인데 용어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이게 다가오는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이 손해율이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객이 뭐 보험 사기가 많든 아니면 의료기술이 발달되면 뭔가 그 보험회사 이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여기서 작동되는 그 어떤 행위 때문에 이게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어떤 통제가 힘들어 보험회사. 근데 사업비는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집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원하는 게. 자,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일단 감독당국, 건강원 금융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험회사 이제 자체적으로 보험회사가 있고 이 보험회사와 관련해서 감독당국,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또 보면 이제 여기 판매 조직이 있어요. 판매 조직이 있고 이 보험회사에 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이 있는데 이렇게 요 입장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판매 조직과 관련된 수당 문제, 다 수당 문제거든요. 수당인데 이 수당하고 또 뭐가 있느냐면 불안전 판매야. 불안전 판매라고 하거든요.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근데 감독 당국은 뭐를 중시를 할까요? 감독 당국은 뭘 중시를 할까 제일? 감독 당국은 건전성이거든요. 재무 건전성하고 뭡니까? 민원의 죽는 거, 민원 축소, 건전성 좋게 하는 거. 요거 목표거든. 이거. 근데 고객은 뭐예요? 고객은
항상 내가 낸 거 대비로 혜택이 많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혜택이 많아야 된다. 혜택이 적으면 불만이 생기고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베네핏 얘기하는 거죠. 혜택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이렇게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관점을 이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이렇게 바뀌고, 예를 들면 킥스 같은 거는 누구를 위해 제도가 자꾸 바뀔까? 킥스는 누구를 위한 걸까? 예를 들면 올해 핫 이슈인 킥스 제도도 바뀌거든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계약자도 맞는데, 계약자를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따지니까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위해 가지고 가장 한 게 뭐냐면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왜 충실히 하게 되냐? 보험이라는 거는 한 번 판매를 하면 종신보험이라든가 100세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0년, 70년, 100세,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100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길게 보고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얼만큼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유심히 봐야 되거든. 그 관점이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킥스 제도가 왜 현재 제도로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나열하시오. 그리고 개선 방안을 나열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찾아야 돼. 그런 관점으로. 예?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정리를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내가 뭐가 빠진 게 없나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답안의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이렇게 잘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앞으로 강조할 거면 쓰기 연습 좀 해라라고. 여러분들한테도 모의고사 치고 난 뒤에 제가 답안을 채점할 때 하자 그 얘기를 계속 적을 거예요. 쓰기 연습이 아직 부족하군요. 쓰기 연습이 요 정도면 100점이라 그러면 아직은 30점 수준밖에 안 되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쓰기 연습이 얼마만큼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쓰기 연습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데 특히 이제 경제학과나 상경계열이 계시면 확실히 말을 잘 적어. 아는 지식이 수학과 출신이 알고 있는 여기서 똑같은데 같은 말을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능력이 상경계열에 계신 분들 확실히 잘 적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점을 더 줄 수밖에 없어. 자,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쓰기 연습을 하시라는 거고 하고, 하여튼 요 관점을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적으면 이건 적는 건 여러분 수험생 입장이거든. 이렇게 적으면 출제하는 채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사성 있는 문제 항상 해야 되고. 자, 수업 안내서는 요 정도로 해서 마치고 잠깐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